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스파스는 요런 형태고 댄스는 요런 형태, 댄스 매트릭스는 요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금방 이 스파스 매트릭스로 저장한다는 거는 이렇게 좌표랑 이 좌표랑 숫자 값으로 이제 그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댄스 형태는 그냥 이제 요 값들을 그냥 저장하고 있죠. 요 값 수치로. 그래서 이 영인 위치가 많으면은 이 영인 위치가 많으면은 이제 스파스가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0이 많아야 할 거냐. 일단 2차원이면은 이 좌표를 지정하는데 이제 XY 요게 필요할 겁니다. 3차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3차원일 경우는 이제 XYZ가 이제 3개가 필요할 거고 4차원일 경우는 위치 지정하는 게 4개가 필요할 거고요. 그 위치 지정하는 그 값보다 비어있는 게 많다면은 이제 스파스 형태가 나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댄스 형태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앞에서 이제 그 스파스 스레시홀드라는 걸 이제 한번 볼까요? 앞에 설명자표에서 스파스 스레시홀드라는 게 이제 0.3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숫자가 나타나는 게 30% 이하면은 스파스 형태로 저장해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그냥 댄스 형태로 이제 하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인 데이터 개수가 많을수록 이 스파스인 경우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저장 효율이 이제 높아지는데 물론 원하드 인코더가 디폴트로 스파스 형태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 강제로 스파스 폴스 하시면 그냥 댄스 형태로 이제 그 나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럼 뭐 그 선택 사항이니까요. 근데 스파스하고 댄스를 보시면은 요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작을 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특히 캐릭터 데이터는 원하드 인코더로 하면 이게 스파스 0인 게 엄청 많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5개 카테고리죠. 어떤 하나는 그 카테고리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는 한 라인은 전부 다 이제 4개는 0이고 하나만 1일 겁니다. 원하드 인코더 방식에서는. 좀 이따 3장에서 보실 이제 손글씨, 손 숫자 0, 1, 2, 3, 4, 5, 6, 7, 8, 9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스파스 형태로 딱 바꾸면은, 원하드 인코더로 바꾸면은 10개 중에 하나만 1입니다. 모든 라인이. 그러면 1인 확률이, 그러니까 1인 확률이 0이 아닌 확률이 각 몇 프로가 되냐면 10%, 0.1.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런 상태들에서 보면은 요건 뭐 데이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봤을 때 댄스 형태로 이제 저장하면 디스크에 47개가 저장되던 게 스파스 형태로 저장하면 7기가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얘를 메모리로 딱 분석하려고 메모리로 올리려는데 얘는 240초가 걸리고 얘는 58초만 걸립니다. 따라서 스파스 매트릭스가 빠른데 근데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하려 그러면 얘가 댄스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계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스파스 매트릭스를 갖고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나 그런 걸 집어넣으면 얘가 중간에 댄스 형태로 바뀌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지만은 요새는 CPU 파워가 훨씬 월등하게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IO,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오는 그 IO 스피드보다 그 컴퓨팅 파워가 높기 때문에 이 IO 시간을 줄이면은 전체 시간이 줄어드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파스 매트릭스가 이제 빠르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큰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보시면은 스파스로 하시면은 디스크도 전략되고 전체 처리 속도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스파스하고 댄스가 저장되는 모양이랄까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몇 가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딥러닝이나 그런데 이제 인풋 레이어를 통과하는 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댄스만 기억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케라스나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그 스파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줄줄줄 얘기가 있다가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건데 그 스파스 매트릭스 상태에서 여기 미니 배치 스파스 매트릭스가 요만큼 있으면은 요만큼 미니 배치씩 잘라서 그걸 자른 거를 메이크 댄스로 만들어서 집어여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또 하나는 얘가 이제 케라스도 이제 그 이런 스파스 매트릭스에 대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텐서플로우 그에다가 스파스를 집어여라. 어떻게 집어열 수가 있니? 여기 인플레이어를 요 밑에 쪽에 그건데 인플레이어에다가 얘도 스파스도 받아들여줘라는 스파스 트루를 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주게 이제 최근에 케라스도 이제 바뀐 거 최근 몇 년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스파스를 댄스로 이제 바꾸는 건 여기 보시면은 투 댄스 여기 그 사이파이에서는 이제 그 투 댄스라는 것만 쓰면은 이제 댄스로 자동으로 바꿔지거든요. 사실 여기서 그냥 그 라인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얘랑 얘의 차이는 여기서는 스파스 상태를 쪼개서 댄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모리가 순간 쓰이는 게 작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째로 이제 스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요 내부에서 결국 하는 일은 투 댄스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메모리가 엄청 많이 쓰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쓰긴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후에 제가 좀 찾아본 건 뭐냐면은 이 댄스가 투 댄스로 하는 게 이제 여기 인풋에다가 댄스를 넣는 게 이제 잘 먹히냐라는 걸 이제 찾아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파스 이퀄 트루라고 했을 때 이제 에러가 난다는 그 리포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2019년에 이제 그 2019년 9월에서 이제 에러나 하다가 이게 17일 전에도 이게 문제가 잘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냥 그 아까 요 방식 그 스파스를 쪼개서 이제 투댄스로 해서 쓰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투댄스로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그 질문을 어느 한 분이 하셨는데 케라스의 댄스라고 이제 하는 게 댄스 매트릭스랑 뭐 같은 거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냐면은 케라스의 이제 그 딥러닝 그 레이어들 보시면은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제 뭐 컨볼루션 레이어 그 이미지 처리할 때 이제 컨볼루션 많이 하죠.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 그다음 요 맨 끝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해서 얘가 고양이야 얘가 개야 뭐 이 강아지야 이런 걸 이제 판별을 하지 않습니까? 판별을 할 때 그 끝부분을 이제 댄스 레이어로 만드는 거죠. 이 댄스 레이어는 뭐냐면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된 거죠. 이 보기에 이제 댄스에 보이나요? 연결이 꽉꽉 차 보이죠? 요게 이제 그 케라스의 댄스 레이어인 거고 그러니까 뭐 댄스라는 의미 자체로는 뭐 같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은 댄스 레이어는 댄스 매트릭스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얘기가 좀 많이 옆으로 이제 빠지긴 했는데 근데 또 하나 이제 원문 같은 걸 읽으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헷갈리게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하냐면 요 어레이가 스파스하다. 어레이가 스파스하다는 거랑 스파스 매트릭스가 좀 다릅니다. 어레이가 스파스하다는 표현은 그냥 스파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0이 아닌 숫자가 드물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스파스 매트릭스랑 요 데이터가 좀 스파스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표현은 다른 거다. 이 데이터 그 매트릭스 형태가 스파스 매트릭스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영어 원문을 읽으실 때는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파스 댄스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스파스에서 댄스로 주고받는 건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이파이의 뭐 스파스 패키지에서 CSR 스파스 매트릭스에서
요거를 이제 이런 어레이 형태, 댄스 형태에서 스파스한 매트릭스 만들어줘. 어레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스파스 형태, 컴프레스드 스파스로가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댄스로 나올 때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투 어레이 하시면은 그냥 이제 어레이가 되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심플하니까 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심플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보던 소스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원하드 인코딩 하면서 얘가 이제 디폴트로 스파스한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왔다는 걸 봤고, 걔를 투어레이로 하면은 댄스 형태로 바뀌는 걸 봤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스파스 이걸 펄스로 하시면 여기 나온 게 바로 이제 원하드 인코딩에서 나온 게 그냥 댄스 형태로 이제 나오게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스파스 형태가 싫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는 이제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사실은 요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복습만 벌써 50분이 걸려버렸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게 뭐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주어진 데이터를 우리 모델에다가 집어넣기위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비어있는 거에 대한 처리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넘버에서 비어있는 거, 수치형에 대해서 비어있는 걸 처리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수치로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만드는 걸 하고 해서 이제 그 원하드 인코더라는 걸 이제 배웠고요. 그 상태에서 스파스 댄스를 했고요.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들은 키가 좀 다르다 그랬죠.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키를 맞춰주는 작업 같은 걸 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봤던 거,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컬럼이 기본적으로 10개 컬럼인데 10개 컬럼인데 여기 이제 그 타겟 밸류, 그러니까 집값 평균을 빼고 나면 9개 컬럼인데 상관관계를 우리가 봤더니 이제 그 중간 소득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몇가 그 파생 변수 그러니까 상대치, 그러니까 인구 대비 뭐 그 다음에 전체 방수 중에 이제 베드룸 수 같은 걸 이제 해서 좀 관련 있는 게 좀 찾았었잖아요. 그럼 컴바인드 어트리뷰트를 만드는 것도 이제 하나의 함수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컴바인드 컬럼을 집어넣는 것도 이제 하나의 여기서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컬럼 네임, 토탈 룸, 토탈 베드룸, 파퓰레이션, 하우스홀드 같은 걸 이제 열의 인덱스를 구해서 그걸 이제 집어넣어서 컬럼들을 이제 얻어내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트리뷰트죠. 추가적인 어트리뷰트 중에 여기서는 앞쪽에서 한 두세 가지 시도했던 것 중에 2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앞에 리스트, 여기서는 기본적인 하우징에 있던 컬럼에다가 룸퍼 하우스홀드하고 이제 가구별 이제 인구수, 가구 전체 수분의 인구수 같은 걸 이제 집어해서 그 2개를 이제 추가를 이제 해서 전체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전체 컬럼 몇 개일까요? 인포 이런 걸 하면은 2개가 추가되면은 몇 개죠? 11개네요. 9개에서 2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11개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파생 변수까지 포함된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펀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어레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키 맞추기를 할 겁니다. 키 맞추기를 하는데, 키 맞추기를 할 때 얘는 키 맞추기는 수치형에 대해서만 이제 해야 되죠. 수치형에 대해서만 하는데 키 맞추기 할 때 집어야 수치형에 대해서 적용할 트랜스포머를 먼저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를 만들 때 아까 수치형에 대해서는 뭘 하죠? 비어있는 걸 임퓨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변수를 이제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탠더드 스케일러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들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 전체 평균에서부터 차이를 이제 구하고 그 표준 편차로 나누는 형태, 그 일을 해줍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 그거를 수치행에 대해서는 요거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세 개를 다 해야 돼서 그걸 한꺼번에 해줘라고 파이프라인으로 엮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넘버에 대해만 쓸 거야. 넘버에 대해서 적용할 여기다 그 변수 이름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려면 넘버 언더스코어 트랜스폼 파이프라인 이렇게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랜스폼을 이제 순차적으로 인풋하고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탠더드 스케일을 넣는 걸로 이제 좀 더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요거를 이용해서 그 하우스 중에 이제 수치형에 대한 것만 이걸 한꺼번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제 그 인풋 할 때 기억을 하시나요? 맨 처음에 뭐랬죠? 맨 처음에 핏을 했었습니다. 왜 핏을 했죠? 핏이라는 놈이 우리는 메디안 형태로 이제 비어있는 걸 채울 거야라고 했지만은 메디안 값을 처음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걸 알기 위한 작업이 핏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채워주는 게 트랜스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호출해줘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핏하고 트랜스폼 해줘. 그러면은 이 일을 다 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에 대해서 그 인퓨터가 이제 훈련도 했고 트랜스폼도 했고, 그 다음 요거를 지나쳐서 그 스탠더드 스케일러까지 한 것까지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수행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숫자 값들을 살펴보시면은 0, 1 이상의 막 100, 200 그런 숫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스케일 크기들이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요. 여기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해서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숫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 된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숫자 말고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카테고리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앞에서 했습니다. 카테고리에서는 한 가지만 했습니다. 뭐냐면 원활 인코딩만 했습니다. 원활 인코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걸 한꺼번에 컬럼 전체가 있으면 컬럼 중에 숫자는 이렇게 해주고 범주는 이렇게 해줘. 그걸 한꺼번에 이제 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넘버 트리뷰트는 여기다가 이제 보고요. 여기다 다 집어넣고 컬럼 네임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오션 프록시미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이프라인을 전체 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컬럼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컬럼은 이런 걸 수행하고 저 컬럼은 저런 걸 수행해. 여기서 이제 넘버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넘 파이프라인을 수행해주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어트리뷰트는 원활 인코딩을 수행해줘. 그걸 수행하는 걸 넘이라고 부르고 얘는 카테고리라고 이제 부를게. 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컬럼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놓고서 이 풀 파이프라인에다가 핏 트랜스폼, 여기 이제 핏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메디안 같은 걸 알아내는 작업을 할 거고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하우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핏이 원활 인코딩 같은 건 이제 굳이 뭐 딱 핏이라는 그런 게 잘 없겠죠. 그래서 통째 넘버랑 이제 카테고리가 다 들어있는 걸 한꺼번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들을 모두 다 이뤄낸 이제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프리페어된 쉐입은 어떻게 되겠죠? 이 데이터 개수 16512 전체 이제 샘플 개수에다가 이제 컬럼이 만들어진 형태로 16개의 컬럼이 이제 만들어진 형태가 됐는데, 열렸으신가요? 이거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요 방식을 요런 형태를 이제 동일하게 여러 번 이제 파생상 요걸 여러 번 통과시켜 갖고 이게 모양이 원래는 사실은 11이나 12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이제 컬럼 트랜스포머가 이제 요렇게
컬럼 이름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파이프라는 게 수행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실렉터, 요 컬럼은 요렇게 해줘, 요 컬럼 실렉터를 이제 따로 뒀어야 됐다. 여기 보시면 올드 옛날 방식으로 이제 실렉터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실렉터를 하고서 요 뒤쪽은 동일하죠. 임퓨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컴바인드 어트리뷰터 그 다음에 스탠더드 스케일러 하는 건 동일한데, 이제 요 앞쪽에다가 여기 보시면 컬럼 좀 약간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죠.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한 줄을 뺀 형태로 이제 요새는 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행시켰고, 트랜스포머를 이제 뭐 수행시키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올드 형태로 프리페어한 거랑 요 앞에서 이제 그 하우징 프리페어하고, 얘네가 여기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데 얘들이 좀 같으니 올 클로즈 뭐 상당히 둘이 거의 비슷하니, 사실 이 플로트이기 때문에 요 소수점 이하 요런 자리들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거의 특정 범위 내에서 같으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올 클로즈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거의 비슷해 라는 대답을 얘가 해주고 있죠. 요까지가 이제 그 지난주에 원래 여기 데이터 준비하는 요 데이터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준비고요. 사실 데이터 준비가 이제 더 모델에 적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준비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페이지 와중에 덕 타이핑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덕 타이핑이란 뭐냐? 그 전에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걸 주고,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이런 클래스가 돼, 이런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파이썬은 덕 타이핑 얘기를 이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105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네 번째 줄 덕 타이핑을 지원하므로 fit 언더스코어 트랜스폼을 그런 메서드를 그냥 구현하면은 뭐 그 인터페이스를 그 뭐죠 하이라키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것만 구현하면은 그 클래스로 이제 그냥 쳐준다라는 그런 형태죠. 여기 덕 타이핑이라는 얘기 자체가, 만약에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꾀꾀거리면 우리는 그걸 오리라고 해도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식의 컨셉이어서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성과 메서드만 일치하면은 그 객체로 인정해 주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형태라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지 않나.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데이터만 준비되면은, 데이터 클렌징으로 준비되면은 모델에 이제 그 넣어서 훈련시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건 심플합니다. 자, 이제 그 소스코드 787부터 944를 볼 텐데요. 선택된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주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 소스코드에서 뒤에 나오는 소스코드.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보니까 좀 과소적합된 것 같아. 디시전 트리를 넣어봤더니 과대적합된 것 같아라는 얘기가 이제 책이 나옵니다. 책에 이제 나오는 게 얘가 이제 그 우리가 평가 모델,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기로 했었죠? 그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을 빼고 이거를 제곱시킨 것들의 평균, 스퀘어 에러, 그러니까 민은 평균이고 스퀘어 에러, 그 제곱근의 평균이나 또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민 그 RMSE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또는 그 값의 차이 절대값을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럼 앱솔루트 에러 뭐 그런 걸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값이 얘는 너무 컸고 얘는 너무 작게 나옵니다. 뒤에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차 검증을 위한 평가 함수가 파이썬에 들어 있어서 얘를 딱 이제 해보면은 이제 바로 나온다. 근데 이제 그 모양들 실제로 이제 그
디시전 트리 같은 게 실제로 요거를 그 평가해 보면 앞에서 디시전 트리로 한 게 이제 그 과대적 합돼서 되게 작게 나왔지만 실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해보면 디시전 트리 결과가 더 나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코드를 한번 보자면은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 데이터 모델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회귀니까 수치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걸 얘를 임포트해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LIN REG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fit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fit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킬 때 앞에서 준비한 하우싱 프리페어드라는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얘가 지도학습인 거죠.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집어넣을 때 인풋 데이터가 이제 그 X 피처하고 레이블 얘는 얼마야 답을 같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뭐 모델이 단순화해서 훈련이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로 했던 거 여기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썸 데이터 한 5개만 0에서부터 0, 1, 2, 3, 4까지 해서 그 5개에 대해서 실제 그 레이블, 실제 집값하고 이제 그 실제 집값하고 여기 예측, 프리딕트, 트랜스폼 한 거를 이제 프리딕트 한 값하고 이제 비교할 겁니다. 예측이 그 5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4개, 21만 불 얘는 하나, 둘, 셋, 넷, 31만 불 이런 식으로 예측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럼 값은 뭐였냐? 보시면은 21만 불에 대해서는 실제 집값은 28만 불이었습니다. 그 다음 31만 불에 대해서 34만 불, 21만 불에 대해서 19만 불, 5만 9천 불에 대해서 4만 6천 불. 사실 큰 값에 대해서 크고 작은 값에 대해서 작긴 하지만은 뭔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정도를 실제로 우리가 예측할 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민 스퀘어드 에러 어느 정도 하나의 수치로 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비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썸 데이터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차이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이제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프리딕트 하우싱 우리가 준비됐던 프리페어드 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훈련 데이터죠. 훈련 데이터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쪼개놨습니다. 앞에서 스플릿 해놨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얘는 훈련 데이터에 이제 그 루트민 스퀘어러 그러니까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 내서 루트를 씌운 거죠. 그게 지금 얼마죠? 68,628. 자,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앱솔루트 값. 이거는 이제 앱솔루트 값을 이제 한 건데 이게 앱솔루트 값은 아무 제곱 안 하고 물론 여기도 뭐 루트를 씌우긴 했지만 그래도 제곱하고 루트 씌운 것보다는 제곱 안 하고 그냥 절대값을 한 게 49,000불입니다. 얘가 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다른 모델, 우린 리니어 모델 어떤 걸 예측했는데 뭐 한 49,000불, 5만 불 근처 차이 난다. 5만 불이면 얼마죠? 5천만 원에서 1,100원 정도로 환율 치면 5,500만 원 정도니까 집값 예측이 5,500 물론 그 집값이 얼마에 따라 이제 다른데 100만 불짜리에서 이제 뭐 5만 불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만 불짜리에서 5만 불은 엄청 큰 거죠. 상대적 얘를 보기보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값을 보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 값이 상당히 좀 그래도 커 보입니다. 그럼 모델을 좀 바꿔볼까라고 이제 한번 해볼까요? 모델을 바꿔서 디시전 트리를 했습니다. 디시전 트리 아마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써서 이제 핏을 했습니다. 핏을 했더니 하고 나서 그놈의 이제 그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한번 봤습니다. 어머나 빵입니다. 빵. 자, 앞에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 수치가 그 차이가 컸어요. 그럼 뭔가 더 훈련시키고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 느낌이 뭐냐면 우리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과소적합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모델이 이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과소적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디시전 트리로 딱 바꾸는 순간 어머나 이게 그 에러 차이가 빵이에요, 빵.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특히나 데이터 머신러닝을 할 때 이렇게 빵 나오는 순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겁을 좀 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조금도 안 틀리고 다 맞을 수가 있냐. 자, 우리가 한 일의 과정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데이터, 일단 이 데이터는 뭐냐. 여기서 이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델을 핏을 할 때 썼던 데이터예요. 여기 핏에서 집어연 데이터가 하우징 프리페어고 프리딕트 할 때도 하우징 프리페어 한 겁니다. 디시전 트리라는 놈은 이제 트리 if 뭐면은 뭐 나눠지고 맨 끝에서 얘를 리그레이션을 하는 순간 맨 끝에 이제 요 항목은 이 하나하나만 남습니다. 하나하나만 남아서 그 하나하나 값을 딱딱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를 쓸 때는 맨 끝에 그 가지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중간에서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가지 끝까지 가면 항상 얘는 무조건 거의 무조건 그 과대적 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대적 합으로 가는 순간 일반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는 순간 이 차이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돌아와서 자, 그거 말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거를 좀 다르게 검증해 보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맨 끝에 이 모델을 평가할 때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를 쓰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를 했으면 차이가 엄청 크게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 우리 훈련 데이터만 갖고 이제 얘가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말씀드린 게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따로 하는 걸 얘기 드렸었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는 건 뭐냐면은 훈련할 때 훈련 데이터 이만큼 중에 요만큼을 여기 그 화면을 보니까 내 손이 안 보이네요. 요만큼이 이게 잘 보여. 훈련 데이터가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잘라서 요거를 이제 그 훈련 쓰고 요걸 갖고 밸리데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요 뒤쪽 요만큼을 이제 해서 요걸 훈련 쓰고 요 앞에 걸로 밸리데이션하고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형태로 하면은 훈련에 쓰지 않은 걸 이제 갖고 이제 우리가 스코어를 내는 거 아니냐.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트리에 대해서 12 크로스 밸리데이션 10개로 쪼개서 9개를 이제 훈련시켜서 하나로 뭐 해보고 하는 것들을 한번 트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한 거 선형 리그레션 갖고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이제 트리 스코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니까 얘는 71,407불 차이가 났어요. 아까는 빵이었던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순간 7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럼 리니어는 그럼 뭐냐? 얘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봤어요. 얘는 69,000불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트리는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보다 안 좋다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이션보다. 우리가 리니어 트리를 했던 이유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가 트리 모델을 썼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점수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과소적합된 것 같아. 근데 트리를 썼더니 빵이 나와서 너무 좋아했더니 사실 우리는 검증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보다 조금 더 나은 모델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볼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딥러닝 가기 전에 이제 쓰는 모델 중에 현재로서는 거의 만능이면서 거의 최고 점수를 항상 대부분의 캐그리든 어디든 가시면 거의 랜덤 이 포레스트가 거의 최고 점수인데 그 놈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번역하신 분이 친절하게 여기 써놓은 것 같습니다. 노트. 사이키런의 새 버전에서는 N 에스티메이터가 기본적으로 100이 돼서
100이 돼서 n 에스티메이터를 바뀌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강하게 이제 100으로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옛날 그 버전이 바뀌면서 사이클러 버전이 바뀌면서 n 에스티메이터 값이 파라미터가 내부적으로 바뀌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거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이걸 안 주면은 그 디폴트가 되니까 그냥 100으로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100으로 썼다. 여기서 n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잖아요. 이름 뭐 아시기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포레스트는 뭐죠? 숲이죠, 숲. 숲은 뭐죠?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디시전 트리는 뭐죠? 트리죠, 트리. 디시전 트리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내부적으로 여러 개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트리를 여러 개 만든다고 그래봐야 뭐 똑같은 트리가 있으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일부러 피처가 100개 있으면은 뭐 제 기억으로는 이 100개 중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를 씌우면 10이 나오죠. 이 100개 중에 10개만 피처를 고릅니다. 골라서 랜덤하게 막 골라요. 그런 나무들을 여러 개 만들어요. 피처를 고르고 또 사실은 이제 다른 파라미터도 몇 개 뭐 좀 뭐 바꾸고 하는데 그런 트리들을 요 n 에스티메이터만큼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리 하나하나가 그 평가자죠. 에스티메이트 예측하는 거죠. 여기 100개 만들어봐. 네가 랜덤하게 만들어봐. 만들어서 걔들이 각각의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걔를 평균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걸 써봐.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해서 우리가 실행시켰나요? 핏을 했네요. 제법 빠르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나 나오나요? 어머나 18,000이네요. 아까 얼마였죠? 그 리니어가 69,000 얘가 이제 71,000 저기 랜덤 포레스트 나무 하나는 71,000이고 이제 그 리니어는 69,000인데 우리는 포레스트를 만든 거를 딱 봤더니 18,000으로 확 줄었어요. 엄청난 이제 발전입니다. 많은 경우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제일 잘 나와요. 물론 거기에 여기 n 에스티메이터 이런 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 그러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첫 번째 시간에 있긴 했었는데 요거는 지정해 주는 거죠. 사람이 지정해 주는데 에스티메이터 100개만 만들어 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이 뭐냐면 이 파라미터로 100개 말고 200개를 하면 어떻겠니? 사실 요게 많은 경우 많으면 많아질수록 에스티메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조금씩 나아집니다. 물론 너무 많아지면 또 곤란해질 수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고 또는 플랫해지기도 하니까 이게 많으면 문제는 뭐죠?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얘를 평가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이제 튜닝하는 게 있습니다.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한다면은 요거를 100이니까 200으로 해보고 300으로 해보고 막 이제 해서 100일 때 점수는 얼마야? 200일 때 점수 얼마야? 써야 되겠죠. 근데 예측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파이썬에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아저씨들은 그럼 뭐 사람 손으로 하냐? 자동으로 100, 200, 300, 400 정해놓으면은 걔들을 쭉 다 한번 해보고 쭉 한 걸 이제 내부적으로 저장해서 그 중에 베스트인 걸 뽑아주면 좋지 않겠냐?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장에 할 이제 모델 세부 튜닝입니다. 그건 좀 이따 튜닝하는 방법.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을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이왕 여기까지 그 랜덤 포레스트도 봤으니까 사이킨 뭐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 값들을 이제 해서 밸리데이션 스코어 뭐 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했냐? 루트민 스코어 에러를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이제 다시 한번 뭐 그 하는 거 하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다른 모델 사실 딥러닝 가기 전에 이제 최강자 그러니까 사실 랜덤 포레스트 전일까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 SVM 여기선 그 리그레이션으로 썼기 때문에 SVM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얘는 개야 고양이야 뭐 그런 거에 쓰고 SVR은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인데 얘는 랜덤 포레스트나 그런 거 전에 이제 최강자가 이제 이 서포트 벡터 쪽이었죠. 그래서 얘가 좀 시간이 걸려갖고
얘도 이제 해 보시면은 제법 나와요. 제법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얘보다는 그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쪼끔 덜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해 보시고요.